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를 만날 수 있다면 커다란 축복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승만에게도 친구들이 있었고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그네처럼 전 세계를 떠돌면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이승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존 포스터 덜레스. 이승만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교 박사과정 동창생입니다. 두 분이 모두 빼어난 천재였습니다. 또 그 당시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던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했던 반공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존 포스터 덜레스는 훗날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죠. 지금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역대 국무장관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난가 설문조사를 하면 랭킹 3위 안에 드는 지금도 존경받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기 불과 열흘 전, 일주일 전에 존 포스터 덜레스, 이승만의 오랜 친구가 국무부 고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랜 친구 이승만을 다시 만나게 되죠. 두 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기투합했지만 동시에 국익을 놓고는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특히 이승만 박사가 언성을 높이면서 미국의 정책이 틀려먹었다고 자기 친구에게 막 면박을 줍니다. 그때 이승만이 비판했던 내용이요.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까지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미국 방위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애치슨 선언이 공산 집단의 오판을 유도해서 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애치슨 선언이 틀려먹었다. 거대한 대륙 중국이 공산화되도록 미국이 방치한 것은 거대한 실수다. 나중에 미국이 중국 공산화를 방치한 것 때문에 아주 크나큰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막 소리를 질러가며 친구에게 미국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부 특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를 38선으로 그대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남한이 처한 안보 상황을 직접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만듭니다. 포스터 덜레스가 38선을 시찰하면서 한국의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아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6.25 전쟁 터지기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1950년 6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대단히 의미심장한 한 대목이 있어요. 이 외교관이 연설하면서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겠습니다. 한국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참 외교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이지만 존 포스터 덜레스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거대한 자유세계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은 결코 혼자도 아니고 앞으로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이게 전쟁 나오면 꼭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할 만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6.25 전쟁이 터져요. 그때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일본 교토에서 관광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일정을 중단하고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에 즉각 대군을 참전시켜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미국의 즉각 참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 문서로 평가되는 존 포스터 덜레스의 전문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 직전에 이승만의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전쟁 막바지에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3천만 국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던 그 미국과 정면 승부를 벌인
이승만의 엄청난 승부수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방공포로를 27,389명을 석방했으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진노합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의논했던 계획이 에버레디 플랜. 50년 지나 기밀 문서가 해제되어서 일반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 에버레디 플랜의 내용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것이죠. 감히 미국의 반기를 들었던 이승만을 납치하든지 암살하든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미국은 이 수렁과도 같은 한반도에서 떠난다. 에버레디 플랜을 의논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미국이 끝까지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지원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6.25 전쟁 터질 때 국무부 고문이었던 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 전쟁 말기에는 국무장관이 되어서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처럼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동맹을 체결할 때 존 포스터 덜레스가 서울에 와서 직접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대학 시절, 박사과정 시절에 함께 동문수학했던 친구 존 포스터 덜레스와의 인연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공산화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Friends of Korea, 직역하면 한국의 친구들, 보통 한미친선협회, 우호협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립니다. 미국의 정치가들, 언론인들, 각 분야 전문인들, 특히 기독교 계통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회원이 제일 많을 때 2만 명에 달할 만큼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었죠. 어느 날 그 Friends of Korea 단체의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젊은 미군을 데리고 옵니다.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시집을 갔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미군을 소개해줘요. 이승만 박사가 탁월한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이 미군을 만나보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미군 소령이 나중에는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이승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50년 전에 예견하신 분입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영웅이 됩니다. 군인들이 스타가 되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장군들이 나라의 일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판단할 때 저 소령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저 사람이 미국의 위대한 장군이 되면 그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저 미군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인맥을 만듭니다. 그 미군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또 생일날 선물도 주고 두 분이 아주 절친하게 지냅니다. 막상 친구가 되어 보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둘 다 최고의 천재. 동시에 둘 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투철한 반공주의자, 아주 공산주의를 싫어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밤에 주무시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비슷했어요. 두 분이 다 잠자기 전에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 기도해 줍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줘요. 자, 부부지간에 취침하는 습관까지 비슷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아서 두 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 미군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메가더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무상급식? 그게 무상급식입니까? 세금급식입니까? 내가 돈을 안 낸다고 무상입니까? 천만의 말씀.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급식하는 거죠. 하늘에서 비처럼 무슨 도시락이 점심 식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까지 감행하고 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이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는 메가더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기여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 독립투사 이승만 박사의 수십 년 세월에 걸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과 메가더가 얼마나 가까웠는지요? 메가더만 나타나면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났답니다. 아니,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속삭이고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메가더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영부인께서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자,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까? 꼭 두 사람이 사귀는 것 같죠? 만났는데 거의 뭐 악수만 하면 되지 이게 옆구리에 손댄 게 거의 포옹하는 장면, 이런 사진도 보이죠? 이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가까이 지냈습니다. 메가더로 하여금 대한민국 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이승만 박사의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 메가더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명문가였죠. 아버지 메가더가 러일 전쟁 때 전세를 살피기 위해서 조선을 방문합니다. 강대국 장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귀중한 선물을 주죠. 조선의 국보급 향로입니다. 조선의 향로니 얼마나 멋진 예술품이겠어요. 아버지 메가더가 그 향로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요.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 군인들 집에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베큐 파티하면서 그 향로를 자랑해요. 저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 국보인데 그 나라 황제께서 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아, 그럼 미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국보를 보니 근사하거든요. 이야, 그거 참 멋진 예술품이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다가 아들에게 잘 간직하라고 가보로 물려줍니다. 그 메가더도 그 향로를 아꼈어요. 그런데 메가더가 전쟁하느라 아시아 주둔 사령관으로 오래 근무를 하느라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자기 고향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향로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향로를 운반을 해가지고 사령관 막사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자랑을 합니다. 같이 싸우는 동료 장군들, 외국 수반들 오면은 이게 조선의 국보고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그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아갖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유엔군 사령관 막사를 기습합니다. 메가더가 급히 피신을 할 때 부관이 실수로 그 귀한 국보의 향로를 태평양에 빠뜨렸어요. 메가더가 열받아가지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태평양 바다를 수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한강에 빠진 주전자를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건 한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몇십 배 되는 넓디 넓은 태평양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잠수부를 풀 만큼 메가더가 향로 잃어버린 거를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야, 이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와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놔야 되겠다. 이승만 박사가 정권을 잡자마자 군인, 경찰, 민간인 총동원해 갖고 전국을 뒤집니다.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았던 향로, 메가더가 잃어버려서 애석해했던 향로와 비슷한 국보급 작품이 있는지 전국을 찾아봐요. 결국 비슷한 작품 찾아냅니다. 아니, 당연하죠.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만 만들고 죽진 않았겠죠. 그 비슷한 예술가가 비슷하게 만든 작품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딱 준비해서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 아프리카 남미에 굶어 죽어간 나라에서 뭐 퉁탕퉁탕 식민지도 겪고 내전도 겪고 아주 대한민국이랑 이해관계가 없는 가난한 약소국에서요. 건국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약속을 굶어 죽는 나라, 거기 대사나 보내든지 누구 특사 보내면 되죠. 대통령이 갈 일이 없습니다. 당시에 메가더는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별 5개. 원래 군인이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하셔야 되는데 정년 되시면 군복을 벗어야 되는데요. 메가더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계적인 명장이기 때문에 종신 원수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직함으로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메가더가 다 굶어 죽는 더군다나 분단된 언제 망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워지는데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메가더가 직접 왔습니다. 이유는 40년 친구였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애국자 이승만 늘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메가더에게 권유했던 친구가 조국을 되찾는 그 기쁨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메가더가 직접 김포공항에 내립니다. 이승만 박사가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선물 하나 줘요. 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건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가더가 풀어봤더니 정신이 번쩍 들고 눈이 튀어나왔겠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본인이 잃어버려서 너무나 애석해했던 그 국보급 향로, 멋진 예술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메가더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친구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약소국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과정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는 게 제일 좋아요. 식민지 조선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려주는 바람에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됐죠. 자, 대한민국 건국했는데 해방 당시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대략 40배 정도 됐다 그럽니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고요. 국방 분야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북한이 막강했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고 우리 힘으로 공산당을 물리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요. 현실은 우리가 일본을 물리칠 힘도 없었고 우리가 공산당을 막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 한 번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주면서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선물에 담긴 이승만의 마음을 40년 친구인 메가더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날 모든 행사를 마치고 비행기 트랙에 오르는 메가더 원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 외신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그 카메라 앞에서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죠. 이승만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다정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이 난 것으로 간구하고 한국의 어떤 지역, 경기도나 강원도가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선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직접 이런 멘트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걸 안 받아 적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948년 8월 15일자 지금도 세계적인 언론이죠. 뉴욕타임즈에 메가더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 멘트를 그대로 적고 나서 기자가 한마디 논평을 붙입니다. 메가더가 오늘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친구 이승만이 40년 고생해서 나라 되찾고 대통령 되니까 너무 기뻐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장군으로서 경망스럽다. 이런 논평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산당이 서울에서 총을 빵 쏘면
워싱턴에서 사람이 하고 죽겠습니까? 공산당이 서울 쳐들어오는 것과 워싱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미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맥아더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수도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 방어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싸워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기자가 볼 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경솔하고 경망스럽게 한 것이죠. 그런데 맥아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고 존 포스터 덜레스 같은 민간 관료, 맥아더 미국 군부 최고 지도자가 즉각 참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178만 명의 그리고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이승만의 40년 친구 맥아더가 한국에 왔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지켜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빨치산 투사 가운데 학력이 제일 높았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당시 조선은 90%가량이 문맹입니다.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 10% 남짓인데요. 그 가운데 김일성이 중학교 중퇴 학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굉장히 고학력이었기 때문에 소련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을 하죠. 자,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보면요. 중학교 중퇴해서 북한 지도자가 됐다. 이 역사를 염두에 두면 이승만은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세계 명문 프린스턴 국제법 박사입니다. 거기다가 오늘날까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무장관 덜레스, 가장 존경하는 장군 맥아더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 가운데 이만한 학벌과 이만한 인맥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조선 팔도 전체를 뒤져도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미국 최고의 지도자들과 오랜 시간 교분을 나눴던 지도자는요. 다른 강대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이승만이라는 독보적인 인물이 더군다나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애국자가 있어서 그분이 건국 대통령이 되셨다는 것, 이 민족에게 내리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이 사진은 중국인 목장을 하고 있는 이승만,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셨는데요.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상해로 떠나서 상해에 활동하던 당시 그 삼엄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뚫기 위해서 중국 사람 목장을 하고 중국인으로 위장한 장면입니다. 하와이에서 상해까지 가는 길도 대단히 위태로웠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이승만에게 30만 달러, 조선 독립운동가에게 내건 현상금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저 불령선인이라 그랬죠. 천황폐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자, 독립투사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이승만에게 붙은 제목은 예수교의 거괴. 뭐 기독교 나라 세운다 이러면서 독립운동하니까요. 예수교의 거대한 괴수, 저 이승만에게 30만 달러 현상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와이에서 상해까지 가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때 도움을 준 친구가 보수익입니다. 문제는 이 보수익의 직업이 장의사였던 점이죠. 보수익이 어떻게 이승만을 상해까지 밀항을 시켰냐면요. 하와이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그 시신을 관에다가 실어가지고 중국까지 운반을 하겠죠. 보수익이 장의사이기 때문에 시체를 중국에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 기회를 활용해서 중국 노동자들의 시체를 실은 배, 시체들 관 틈바구니에 이승만을 숨겨가지고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밀항을 시켜줍니다. 그 이승만이 배를 딱 탔는데 사방이 시체들 틈에 죽은 사람들 틈에 산 사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뛰어난 문필가, 시인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그때의 풍경과 감회를 읊은 시를 남깁니다. 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기간을 민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국 2년 동짓달 16셋 날 하와이에서 남몰래 배를 탔다네. 겹겹의 판자문에 화롯불은 따뜻하니 사면이 철벽이라 칠흑같이 어두웠네. 내일 아침이면 산천도 아득하리니 이 밤엔 세월도 어찌 그리 길다냐. 그 시체들 틈에서 숨어서 갈래니 얼마나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고 힘겨웠겠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불편하고 무섭고 힘겨웠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밤엔 세월도 어찌 그리 길다냐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태평양 바다 위를 둥실 떠가니 이 안에 황천객을 누가 알리오. 황천객들 틈에 끼어 있는 이 밀항을 누가 알리오. 이런 감회를 읊은 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독립운동가 이승만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이 보시는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입니다. 가난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부분 남자 총각들이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하와이에 조선 처녀들이 없습니다. 그 조선에 가서 처녀들을 만나든가 조선 처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난한 식민지 조선의 청춘 남녀들이 태평양을 건너 갈 수도 없고 건너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결혼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이 하와이 총각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조선에 보내면 처녀들이 그 사진을 보고 신랑을 골라가지고, 혹은 신부들이 사진을 보내면 총각들이 골라가지고 그냥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사진으로 중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조선에서 처녀들이 도착했을 때 하와이 총각들 사이에서 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박사 바지 입고 나가서 신부를 맞이하면 결혼이 행복해진다. 이런 미신이었어요. 그 당시 사탕수수밭 노동자들이 변변히 입을 옷도 제대로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승만을 너무 존경해가지고요. 이승만 박사 바지 빌려 입고 나가서 신부를 딱 만나면 아주 막 둘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이 행복해진다. 이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이승만 박사 바지를 빌려서라도 장가를 가신 분들은 행복한 축에 속합니다. 평생 돈 모아서 신부 데려오려고 그 2억 만리 타국에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근데 장가도 가지 못하고 신부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병 걸려서 하와이에서 죽어간 그런 총각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 가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세운 양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양로원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양로원에 계시지만 이 박사께서 양로원에 세우실 때는 독신 남자들, 사진 결혼도 못하고 신부 못 데려오고 그냥 세상 떠난 그 총각들을 위한 숙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평생 신부 데려오려고 모았던 돈을요, 이 한국 우리 선조 노동자들이 이승만 박사에게 전부 맡깁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데 이걸 써주십시오. 독립운동 자금으로 자기가 평생 모았던 돈을 이승만 박사에게 기부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죽어가는 한국 총각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수많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종을 함께 맞이했어요. 이승만 박사의 품 안에서 이 돈을 잃었던 나라 되찾는 데 써주십시오.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을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맡기고요. 망명정부의 대통령 품 안에 안겨서 죽어간 이름 없는 애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승만 박사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에
그 남자들 얘기가 나와요. 독립운동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았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도 없는데 외교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참 그 힘겨운 세월을 버틸 때마다 기운이 떨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승만 박사의 품에 안겨서 죽어간 그 이름 없는 애국자들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입니다. 그렇게 전 재산을 맡기고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내 품에서 죽어간 애국자들이 많은데 이름 없는 조선 노동자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힘을 내서 나라를 되찾아야지. 그렇게 용기를 되찾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과 같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영웅을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고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요, 메가더 같은 명장, 보수익 같은 장의사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죽어간 사탕수수밭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승만 같은 영웅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필부들이 함께 위대한 민족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이고 건국의 역사를 이룩한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피를 흘려가며 만들어 놓은 역사를 그저 누리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찾은 대한민국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조국에서 구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